생소하고 처음 보는 약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언니가 이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낼 테니까 검색해봐 주세요. 신우는 정말 멘털이 털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제게 모든 걸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실종이거나 가출이거나 납치당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약봉투에 들어있는 약들을 사진으로 전송받았는데 하나하나 검색하다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어요. 약봉투에는 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 다량 들어있었어요. 시우는 계속 울기만 하고 시아버지는 그 사이 시어머니를 찾겠다며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도대체 그 몸으로 어딜 가서 뭐를 하겠다고 집을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건가?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만자가 약을 잘 먹고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생각을 해야지. 냅다 주라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죽는 거야? 어떡해? 엄마가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러 가야 해. 어떻게든 찾아야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를 찾으러 가자. 나 진짜 단단해도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야. 엄마 다 같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에서도 난감하다는 식으로 말했어. 성인인데 거기다가 자기를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쪽지를 남기고 나가서 간단하지만 단순히 가게 된 것뿐이에요. 이것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도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고 그냥 문제들이 쏟아지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때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몇 살에 결혼해서 결혼 후에도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을 갔던 것은 매우 늦은 나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공부 말고는 다른 과목에 흥미가 전혀 없어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실수로 찬 음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슬러시 자체가 차가운 음료야.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나는 따뜻한 딸기 슬러시가 먹고 싶었다고 했는데 내가 뜨겁게 걸쭉하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메뉴가 아예 없어요. 슬러시는 차가운 음료만 팔기 때문에 이해해줘. 아르바이트 생주는 모습 아닌데 내가 해달라고 하면 이걸 데워서 올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어? 내가 앵무새야? 차가운 건 된다고 쓴 거 아니라 슬러시가 원래 차가운 음료니까 당연히 따뜻한 건 안 되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뜨겁게 달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라니까요. 너 지금 나한테 쪽팔려서 모욕감을 주려고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너가 거기서 고작 알바만 하는 년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딱 봐도 공부는 더럽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 괜한 자격지심이나 당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박박오기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겁게 왜 안 돼? 뜨겁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날 위해 그 슬롯에 음료를 확 붓는데 정말 영원한 가추함을 느끼더라고요. 세상에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고 딱 봐도 공부 못했을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 나이가 27살이라는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에 악물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 봤던 수능은 정말 개망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수능을 볼 때마다 조금씩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27살 먹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체력도 몇 배로 떨어지고 진짜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인간 승리라는 말이 왜 있는 것일까요? 무려 재수도 삼수도 아닌 수 끝에 저는 나이 32살에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조금 가산점을 더하여 갈 수 있긴 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대학에 입학한 후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신기하다며 하고 다녔어요. 그중에서 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남편이 있어서 나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가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었으며 저는 서울대 1학년 2학기를 마친 후에 양가의 집안의 반대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학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겨울 방학이 끝나면 3월에 개강하는 시기에 시어머니가 가출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궁금했죠. 이 상황으로 우리 시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고 시우는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휴학을 신청하고 시아버지와 시우를 챙겨야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말이죠. 이 말이에요. 나이가 좀 먹은 뒤에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2에서 3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되니 머리가 완전히 단단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날까지 올 줄만 아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기도 하고 제 머리로는 도저히 젊은 애들의 머리를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습득 능력이 뛰어난지 저는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애들은 교수의 말을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결국엔 학교 생활에서도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어서 끼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민폐만 끼치다 결국 낙제 수준의 성적을 받게 되니 졸업을 하기엔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고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병원에 가보셨어요. 증상이 더 심해져 내려온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 치유를 한 후 내려왔다는 이야기야. 그 산에서 전기를 받으며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버섯을 수확하고 먹으면서 거기서 살았더니 말끔하게 나오신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고 오는 길엔 암종양이 하나도 없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죽는다는 법은 없나 봐. 예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대로 하니까 아프던 것이 싹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조상님들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거죠. 한 이야기에 발달한 이유가 이런 것이라는데 산에서 전기를 받으면 암종양이 없어질 줄 알았겠니?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신비라는 거려.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워서 시어머니의 병원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아이고 진짜 암종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초에요. 상황이라면 저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정식으로 해야 하지만 전공했던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을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인지 묻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취직은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제게 중요한 건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컴퓨터가 있다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통은 재택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근무도 있었어요. 급한 일이 발생할 때 컴퓨터를 켜야 했습니다. 제가 거의 24시간을 대기조로 일했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때때로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면 회사로 출동해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이해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냥 프리랜서로 생각하면 되는데 소속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 세금을 떼는 사람이 아니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제게는 나름 뿌듯한 일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언제든지 시어머니가 오란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너는 왜 매번 이것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하면 거절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라며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는 것이 똑같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니? 고조인 내가 해봐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일부러 지금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건 아니고 상담사도 극한 직업이야? 그걸 왜 부끄러워하고 그러니? 어머니 고일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때문에 학부 졸업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비슷해요.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거예요.
상담사 일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떠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뭘 한다고 말을 해도 무시할 거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라고 잠시 자리 비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부를 때마다 매번 그런 핑계 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구나. 그리고 왜 나 때문에 학부 졸업을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그래? 그냥 내가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니? 이렇게 생각해. 맞게 돼, 쟤 진짜 망했어. 어머님이 아마 그렇게 망할 줄 몰랐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시댁 사람들 챙겨야 해서 공부를 못했거든. 그러고 보니 일도 거의 24시간 동안 지켜봐야 하는 일이라서. 물론 정해진 시간이 있긴 하지만 가끔은 새벽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제 일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해. 나 세상에 그런 일 어디 있어. 내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았잖아. 이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속이는 거 아니야? 컴퓨터로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아니, 간단하게 어디선가 일한다는 게 어려운 거지? 내가 불러내는 거 싫어서 속되다가 결국 나만큼 스트레스 받게 됐어. 그저 시어머니의 부름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쓰는 걸로 생각을 했었지만 아마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었죠.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마치 제 얼굴을 하루에 한 번씩 봐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처럼 귀찮게 행동했어요. 설마 오늘도 일하느라 바빠서 시댁에 못 올 거야 라고 거절했거나 원래 직장인들에게 금요일은 여유로운 날이 아니니 내일이 주말이니 오늘은 몇 시간 빨리 퇴근할게 또는 펄차나 연차 써서 얼굴 좀 보러 와 라고 부탁했거나 했을 겁니다. 정말 지겨운 날이었어요. 어머님, 얼굴 보기 싫어서 일부러 결근하겠어요. 이렇게 대기 중으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건 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보면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아니라면 명절이라고 찾아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각자 한마디씩 전해주는 것이 너무 상쾌했어요. 아니, 올케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부주의하게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쳤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조카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가려워 보여? 올케는 조카와 며느리에게 훈계하지 말고 잘해줘. 동생을 돌보고 조카를 돌보는 것에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가 생각이 들어. 아휴, 그래서 그거야. 올해도 다 치유하고 나온 게요. 가족이 없었으면 어디서 그런 시간이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조상님이 분노하시지 않을 시간은 무려 3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3년 동안 우리 조카 며느리 힘들게 지냈어요. 저는 용돈을 줄 테니까 명절 막바지에 맛있는 것을 사 먹어. 진짜 자세하게 말하면 시자로 대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시어머니께서 그래요. 그렇게 잔소리를 할 때는 언제나 행복해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들이시면서 발표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설마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가출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나 가슴이 떨리며 자리에 나갔어요. 아이고, 이제 제가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청년 시절을 천천히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나도 40년을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겠죠. 내가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에 퇴직하러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 한 송이는 준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한 경험이 있으니 이제 퇴직한 뒤에 여유롭게 쉬시겠네요. 노후 준비는 다 마무리되어 있으신가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니 꼼꼼히 준비해야겠죠. 다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용돈으로 사용하거나 여행을 다니면 되겠네요. 자식을 기르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생각하면 아들에게 투자한 만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그만큼 푸시는 것도 자연스럽겠죠.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었고 남편 또한 저희 부부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짜놓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에 듣게 된 시부모의 노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꾸준히 직장에 다니고 계셨고 퇴직금도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보고 노후를 얘기하는 게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신우한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저희 부부한테 내놔라 하고 바라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아이, 왜 나랑 이야기도 나누지 않아 놓고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교단을 내리고 그래. 애들 부부도 다 계획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계획을 망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라고 당연히 노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온전히 기대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니? 사실 하나의 계획이 있어? 그 얘기는 나한테서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 당신은 어린 사람도 아니고요. 이 나이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정말 난리를 치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더라도 그러다가 망한다. 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몇 번이나 돈을 이상하게 쓰지 말라고 했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에 노다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PC방 자리는 대박이 된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도와줄 거야. 아마도. 지혜비 사업가인데 모른 척 할 거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그런 거야? 하나 못한다고 해야겠지만 명색의 직장이라니. 아이 계열이긴 하지만 나는 걱정이 없어. 시아버지도 은근히 막무가내 말을 하시더라. 정작 남편이랑 협의도 안 된 건데 말이야. 아무튼 시아버지는 남편을 믿고 PC방 사업을 차린다고 결심했어.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걸 알아봐야 한다며 속을 더했어. 그래서 시아버지는 PC 사업을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연마가 다가오게 됐어. 시어머니가 돌아온 이후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투닥거렸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빠지진 않았어. 어떻게 사람이 만나면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너희 대학 동창회가 이렇게 되니까 서대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연말에 모두 일을 마무리하고 모이네요. 연말이면 항상 동창회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주말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좋아.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모이는 것 같아. 이번에는 함께 가자. 그동안 연말에는 가족 모든 것을 챙겨서 밥일 때가 많아서 같이 모임에 참가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꼭 함께 가자. 나도 친구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고 서울대 모임의 연말에는 회사 업무가 조금 바빠도 되게 시간을 내볼게. 다음 주 주말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 야근을 해서 휴가를 맞춰야겠어. 배우자와 함께하는 모임인데 배우자만 가면 안 되니까. 나도 당신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낯선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도 꺼려져. 그래서 당신이 학창재능 처음에 쉐링이 되는 것 같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은 거예요. 순간 큰 소리가 나니까 저도 남편도 대화를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도 왜 이러나 하며 하는 얼굴로 보고 있었고 예?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지금 어딜 따라간다고 서울대 통창에 따라가겠다고? 내가 내주지 그 자리에 왜 껴? 아니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겠다는 거죠. 제가 뭐 이 사람이랑 말 못할 관계도 아닌데 제가 가는 게 어때서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니? 고절 주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서울대 동창회 가서 내가 뭘 할 건데? 그 수준의 높은 애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어머님, 저랑도 대화 잘.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에 입학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수준이 높고 낮고 다르겠죠? 다들 직장인의 돈을 노리고 방만하면 어찌 되나 패배자로 낙인 찍히기 쉽죠. 졸업도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처음부터 달라요. 밖에서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다를 테고 서울대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 지향이 확고하고
동창이 아니어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다양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즐거워할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가서 뭘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지. 저는 당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회생활도 잘하고 컴퓨터 지식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 잡으실 수는 있지만 왜 어머니가 자꾸 가운데에서 초롱거리고 그러시죠? 요즘은 별다른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저를 고졸로 보고 무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저도 제 와이프와 함께 가서 자랑도 하고 싶은데 왜 그러시죠? 또, 제 동창 중에 민준이가 있는데요. 민준이가 내 와이프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조금 찔러버렸대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왜요? 민준이야 민준이죠. 그렇다고 의사, 와이프나 친구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왜 며느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까요? 와이프보다 못한 객이 극닉구이 노키한테 내가 그걸로 너를 기죽이려 하나 봐요. 아닌가요? 결코. 가끔 행사에 오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돈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나한테 시비 걸어서 자기 만족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만큼의 돈을 요구하는데 빚은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죠? 아니, 적어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더군다나 정말 가족끼리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제가 그 돈은 드릴 수 없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연락해 주세요. 아니, 적어도 그 나이가 되었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고쳐야죠. 유류분 제도를 들었을 때도 눈 한 번 깜짝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누진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시어머니가 남겨두신 유언장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돌보느라 애써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썬 사람에게 제 이름 희라를 넣어서 정확히 저를 가리키신 거였죠.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니 당연히 그럼 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고인이 생전에 작성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유류분 제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형님께 제가 듣고 이해한 대로를 말하고 그 여자를 시댁에서 내보냈어요. 아직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집에서 더는 그 여시가 소리를 질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이제야 일이 다 정리가 돼서 작은 아빠가 되어 이제야 우리 조카들에게 찾아왔네요. 형수아니 누나,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아마 엄마도 시아랑 준수를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형, 이제 아빠 노릇. 제 애 좀 더 중재 부탁드리려고 이쁘니 우리한텐 그것을 대신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미 이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사람이 양육비를 적절히 주지 않을 때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저도 참석했어요. 인사는 못 드리고 멀리서 보고 돌아왔어요. 일을 마치고 우리 남편과 그의 전 형수, 즉 아주버님의 전처를 찾아갔어요. 아주버님이 아시는 몇몇 어떤 놈에서 배우자로 이혼했다고 이야기할 때 애들의 양육비를 제 시간에 주지 않았다며 남편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일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의문하게 되어 부끄러웠고 남편에게야 곧바로 연락해서 찾아가자고 제안했어요. 지금 형님과는 달라요. 아주버님은 참 좋은 분 같았어요. 그 인간 눈이라도 제대로 빛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팔자 말아먹은 거 아니겠죠? 정말 고마워요. 그냥 희라씨라고 불러야겠죠? 희라씨랑 나랑 잘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 그저 아쉽네요. 우리가 그 사람이랑 인연이 끊긴 거지? 애들한테는 큰 아빠로 작은 엄마로 가끔 보고 싶을 때 놀러 오셔도 돼요?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유, 저렇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자로서 마음이 아픈 건 남편의 전형수이던 그분이 아직도 아주버님이 아는 인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거, 그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착한 여자들은 늘 나쁜 남자를 만나고 고생을 하죠?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의 의견에 따라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조카 아이들의 양육비로 그곳에 주었고 남은 부분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돈이 생겼다고 얘기해서 사는 것은 저희 부부 둘 다 원치 않아 하는 것이며 또한 둘 다 무력한 상황에 있다 보니 예전부터 기부하고 싶었던 한 곳에 또 다른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원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우리는 결코 그냥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남편의 몫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고 세상 어느 부모 모두가 정말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는 없기에 장림한서 병원 부부는 아직도 연락을 해와주고 있으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얘기한다 해도요. 사과는커녕 그저 돈을 내놓으라고 주야장창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속 배분 분쟁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못 들으셨나요? 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저는 주원장이 적힌 그대로 제가 가진 것뿐이고요. 제가 알아서 나누라고 어머니가 적어주셨는데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집애 이러는 것밖이야. 이러면 안 돼, 등 이렇게 할 거냐고. 어이, 이러면 안 돼, 얘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네. 말 조심해. 어디서 욕을 찌거리냐. 누구는 욕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는 얘기였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고 해도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알아요. 제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어요? 대체 자기들이 어떤 권리로 그렇게 당당하게 제게나 남편에게 욕을 하는 동시에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 부부에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연락을 할 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란 말을 듣게 돼요. 분명히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우리가 이에 말리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끌어들이고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모습이 정말 끔찍하게 닮았네요. 그러더니 좋은 소식도 듣게 되었죠. 아휴, 제가 이제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장님이 전화로 난리를 쳤고 그 학교에 수업을 못 나가게 되었다며 좀 봐달라고 하네요. 진행사항은 변동이 없으신 것 같니요. 우리 부부의 변호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면 끝내 결국 그런 일이 되겠죠.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형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부모 중 한 분이 사채업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형님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버님 혼자 학교를 나가고 형님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일으킨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러던 중에 형님이라는 여자가 우리 부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한 후 따로 담당 변호사실에 연락하여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어떻게든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으킨 일에 대한 책임을 져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저러한 상황의 변화가 없이 지속됨으로써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테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봐야 할 것입니다.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는 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형님과 아버님은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들의 행위에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닐까요? 저희와 남편은 앞으로도 그 부부와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부부가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도 말하는데 저희 부부는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과를 어서 받아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웃음만 가득한 삶을 보내시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